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부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도 어느덧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첫날 세웠던 그런 마음가짐, 또 계획 잘 지키고 계시죠? 저는 뭐 기억하시죠? 아무 일도 없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 유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약간 좀 변형이 됐어요. 설레이는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저의 인생에 대한 이정표를 좀 다시 만들고 그 이정표대로 따라가는데 그 중간중간마다 설레이는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뭐 20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부록입니다, 부록. 그러니까요. 저 너무 감정이 좀 애라는 것 같아가지고요. 부록도 넘은 지가 꽤 됐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뭐 청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잘 보내고 계시죠? 올해는 좀 일기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옛날 어린 시절에 썼던 건데 일기를 한번 좀 쓰고 싶더라고요. 소중한 것들도 좀 기록해놓고 뭐 너무 막 거기에 틀에 박혀서 계획을 탁탁 맞춰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좀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일기를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기를 좀 쓰면서 거창한 목표보다도 하루하루의 삶을 설레는 이렇게 이승동 기자 얘기처럼 설레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좀 이제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 특히 저는 일기라는 표현보다도 뭐 수양록이나 뭐 이런 식의 나이가 그 정도 일기는 좀 아동틱하고 그냥 수양록 뭐 이런 거. 다시 한번 새해 세웠던 그런 마음가짐 또 계획들 잘 지켜가기를 바라겠고요. 세종시 역시도 뭐 올해 한 해 세웠던 그런 계획들을 또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리 보는 2022년 세종시 상반기 편을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미리 보는 2022년 세종시 이제 하반기 편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뭐 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올 한 해 좀 어떤 점을 뭐 가장 먼저 좀 주목을 해야 될지 간단한 힌트부터 한번 주고 넘어가시죠. 올해가 이제 세종시 출범 10년이죠. 그렇죠. 이제 오는 7월 1일 그냥 딱 10년째 되는 날인데 참 빨라요.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10년을 달려온 것 같은 느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 세종사당 그렇죠. 설치 근거로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됐죠. 우여곡절 그때 통과됐죠. 이제 올해 마스터 플랜이 나오죠. 그래서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서 입지 그리고 규모 그리고 뭐 상임위 개수 뭐 이런 두루두루 핵심 사항들이 정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서요. 이승동 기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이제 올해 나오는 거다. 이거에 가장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이희택 기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10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는 예고편이다라고 그렇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1975년 여의도 의사당 시대가 저물고 권위와 그리고 초집중의 상징인 수도권의 과밀 해소에 좀 흐름이 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2007년 이후 거의 15년여 만에 그 건설 기본 계획과 개발 계획이 대대적 손질에 들어간다는 것, 그 부분이 행복도시 올해 전체를 놓고 봐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요하다면 그 이유로 또 하나 꼽자면 이제 세종시 탄생 목적이 국가 균형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에 가장 강력한 또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정치 구도가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방으로 이동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엄청난 일이라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봤을 때는, 그리고 세종시가 어떤 도시라는 것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회 세종의사당 마스터 플랜의 결과, 또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이라든가 개발 계획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바뀔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하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고, 지금부터 그러면 미리 보는 2022년 세종시 모음집 하반기 편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들도 줄 수 있는 부지만 있으면 모텔도 줄 수 있고 여관도 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종시는 도입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 수 없게 되고, 지방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 취지에서 잘 간다라고 하면은 찬성할 수 있는 건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바가 있는데, 바로 이 정부 세종 신청사 중앙동이 하반기 시작 7월 세종시로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달이죠. 앞서 뭐 이승동 기자가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어떤 달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10년이면
세종이 변한다. 아, 그래요? 강산 아니에요? 강산에서 이제 누가 한 말이에요? 도어로 제가 바꿨습니다. 아, 예. 예, 그만큼 강산보다 더 많은 변화가 세종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네네. 그래서 2012년 7월 1일이 네. 세종시 출범일이었고 그렇죠. 10년이라는 그 의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감성 쪽에 뭔가 좀 감성 쪽이신데. 일기를 쓴다고 했죠. 아, 그러니까요. 아, 눈빛도 촉촉하시고. 예. 일기 효과가 또 이런. 10년 말씀하셨는데 10년이면 세종이 변한다. 저는 1년이면 세종이 변한다. 1년 정도만 봐도 네. 세종이 좀 그렇게 빨리 변하는 속도감 있게 변해왔고요. 1970년대부터 이제 행정수도로는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김대중 신민당 대선 후보가 대전을 행정부수도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돼서 균형발전이나 이런 염두에 둔 그 일들이 공약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지금 10년으로 볼 게 아니라 40년, 50년의 일이 이런 10년의 변화를 이끌었다. 상당히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거시로, 아니,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나왔던 이게 세종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니까 50년 수건, 40년 수건. 단순히 세종시 탄생 10년으로 보지 말자. 40년, 50년의 결과물이다. 10년이 그렇게 중요하다. 역사를 한번 되짚어왔던 이승득 기자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이제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세종시에서 이런 의미 있는 날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좀 행사라든가 뭐 이벤트, 기념 사업들을 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뭐 이태익 기자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세종시도 거의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예. 출범 10주년 행사를 좀 의미 있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예.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제약 요건이 있어서 뭐 대규모 군중 행사라든가 이건 어려울 것 같고요. 연중 행사도 있고 상반기 중에 진행되는 행사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포커스를 7월 1일 그 즈음에 맞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축제가 있으면은 상상하는 메인 행사가 뭐예요? 불꽃놀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불꽃놀이는 모르겠고요. 드론 라이트 쇼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드론을 띄워서 거기에 이제 빛을 비추면서 네. 시민들이 환호하는 뭐 그런 장면이 아닐까.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예, 그런 혹시 그런 장면? 그런 장면일 수 있겠네요. 예. 다른 축제에서도 그런 게 아마 그 희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도 직접 보지는 못해서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봐야 되는데 뭐 세종시 밤하늘을 수놓는다고 하면 괜찮은 모습일 것 같고요. 뭐 기타 뭐 이제 출범식이라든지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이벤트가 같이 좀 병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부터 또 하반기까지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인데 그 부분은 이순웅 기자가 준비하셨죠? 세종축제가 한 2년 연속 취소가 됐죠.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2년 동안의 갈증을 이번에 이제 올 10주년을 맞아서 다 풀어버리는 그런 축제를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10주년을 맞이해서 10개 테마로 좀 행사가 추진이 돼요. 일일이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드론 불빛쇼, 나라라 세종. 제목이 요래요. 나라라 세종이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합창이라고 1000명의 1000인의 메아리. 뭐 이런 것도 참 무게감 있죠. 시민 1000명이 참여해서 합창을 하는.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목이 저도 확실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세계를 열광시킨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 있죠. 요 게임들을 체험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마련되고요. 복숭아하고 토마토 같은 농축산물을 활용해서 청소년 요리 경연대회, 뭐 등등등 뭐 이런 시민 참여 그리고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것들 이런 10개 테마를 주제로 축제가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세종시 출범한 이후에 근 10년 동안을 세종시에서 활동해온 기자들이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좀 뭐 기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7월 17일부터 출입을 해서 세종시를 알아가고 공부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세종시를 보면 참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컸다. 홍역도 앓고 또 예방주사도 맞고 그래서 이제 10살이라는 나이가 됐는데 이 친구가 좀 겸손하고 착하게 컸느냐. 이놈이 좀 아주 잘 사는 놈처럼 보이니까 친구들의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른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이용도 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잘 컸나를 한번 좀 보면 아직까지는 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앞으로가 이제 그 문제겠죠. 그래서 좀 저는 가슴이 아직도 뛰고 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뭐 할 얘기도 많고 재밌었던 순간 또 감동적이었던 순간 또 슬펐던 순간도 많은데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7월 1일이 제 와이프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7월 1일 당일날 기념은 못하고
한 6월 29일 정도에 네. 10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네. 기자들 한 자리에 좀 모여서 네. 과거를 추억하면서 어떤 취재 뒷담화 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잔을 좀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좋아요. 뭐 그 자리에도 저희 셋만 모일 것 같은 생각이. 근데 뭐 항상 아니 왜 셋이라고 한정을 하세요? 물론 6인까지지만 3명 더 초대하고 그때는 또 늘어나겠죠. 12인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웃음꽃이 만발하지 않을까요? 네. 세종시 출범 10주년이 되는 7월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기념 사업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뭐 7월에 이어서 좀 기대되는 점들이 있다면 몇 가지만 더 짚어주시죠. 고봉 야외 수영장 가보셨어요? 전 가봤죠. 가봤죠. 수영은 못 해봤지만 어. 옆에서 이런 곳이 있구나 네. 이렇게 느끼기만 했습니다. 정말 그 지하수가 엄청 차갑거든요. 그래요? 네. 해보셨어요? 가봤죠, 당연히. 그거 애들 가는 곳 아니었어요? 애들 가는 곳인데 한번 기자가 좀 체험을 야. 해봐야죠. 네. 그래서 무료로 운영이 됐었는데 네. 올해 처음 이제 콘텐츠를 여러 가지로 보강을 해가지고 유료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뭐 대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주변 지역에서도 많이 놀러 왔었어요. 고복 저수지에 가서 한 바퀴 돌고 매운탕 한 것을 먹고 수영을 애들하고 같이 하는 뭐 이런 코스였는데 유료화가 됐는데 과연 얼마만큼 늘어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을 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료화돼서 더 좋은 콘텐츠로 다가선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에 또 하나의 뭐 비즈니스 호텔이 세종에 들어설 것이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 번째 비즈니스 호텔인데요. 국제회의나 전시 기능을 갖춰서 호텔을 오픈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세종시로서는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숙박시설이 그렇게 이제 풍족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전시나 또 컨벤션 기능을 갖춘 거대한 컨벤션은 아니지만 호텔이 7월 달에 오픈한다는 거 그것도 좀 관심을 살 만한 일이죠. 1호 호텔이 지난해 이제 4월에 같은 어진동에 문을 열었잖아요. 어쨌든 2호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관광 호텔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뭔가 좀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호텔이라기보다는 약간 그거보다 고급형 느낌이 좀 그렇죠. 있어서 지금 1호 호텔도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그 가격대가 18만 원인데 할인가를 적용해서 13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잠깐 1박 2일 머물러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부담스러운 그렇죠. 가격이 아닐 수 없어서 2호 호텔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1, 2호 호텔이 생기는 건 좋은데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의 숙박시설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행복도시에 조금 더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한번 가져봅니다. 도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청주나 대전이나 천안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을 줄 수 있는 부지만 있으면 모텔도 줄 수 있고 여관도 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종시는 도입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 수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죽생활권이 개발이 될 텐데 그런 건설 노동자들이 쉽게 숙박을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장 오시는 분들이 그 큰 뭐 업무 추진비를 많이 쓸 수 없을 때 고액을 쓸 수 없을 때 적당하게 좀 하룻밤 편히 쉴 수 있는 곳들이 좀 도시계획이나 이런 변경을 거쳐서 그런 숙박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좀 고퀄리티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에 머물려고 해도 머물지 못하고 유성이나 청주 쪽으로 다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세종시에서는 저녁 자리를 안 가지세요. 그러니까 내 숙박시설이 가까운 유성에서 자리를 갖고 이제 곧바로 주무시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숙박시설을 통해서 세종시가 좀 체류형 도시가 좀 됐으면 그렇죠.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자, 이어서 이제 8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 2년 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 정부 세종 신청사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저희가 이제 여의주라고 표현도 했었고 정부 세종 정책가 용 모양으로 돼 있다고 하면 그 중앙에 이제 중앙동이라고 해서 건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바가 있는데 바로 이 정부 세종 신청사 중앙동이 8월 정도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해요. 정부 세종 청사 중앙동이 지하 3층에 지상 15층.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1, 2, 3단계 정부 세종청사가 5층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한 5, 6층 정도죠. 근데 이제 실질적인 어떤 육지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봤을 때는 한 8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2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뚝 솟는 건축물이 하나 더 생긴다. 그 위치는 호수공원하고 도보로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그렇죠. 자리 잡게 되는데 8월에 준공을 하고 시험 가동을 좀 해보고 뭐 베이크아웃이라고 환기하죠. 환기 이런 것도 하고
거기에 들어갈 기관들이 입주 준비를 하고 나서 3개월 정도 후 12월 정도에 개청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은 8월인데 여러 가지 시범 운영이라든가 뭐 거쳐서 개관식은 이제 한 12월 정도. 이게 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하겠네요. 네. 제가 뭐 문득 떠올리기에는 정부 세종청사 이제 신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흔히 지금 밖에 나가 있는 민간청사에 나가 있는 건물들이 지금 뭐 행정안전부를 비롯해서 인사혁신처 뭐 아니면 과기부나 중기부 같은 경우가 지금 민간 건물에 나가 있잖아요. 입주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 행정기관들의 입주 공간 부족 사태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 기간 재배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현 정부 세종청사가 부족하죠. 입주 그래서 새빵살이를 계속 이어가고 그렇죠. 있는 거고. 그 새빵살이를 이어가는 기관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한 3,500명 정도 돼요. 3,500명. 3,500명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중앙동이죠. 공식 명칭이 중앙동이라고 해요. 여의주. 인기 끌어요. 막 그 상징성 있는 부처들이 막 들어오려고 경쟁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수용 규모가 한 2,400명 정도 돼요. 한 1,000명 정도가 다 못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2,400명 정도가 중앙동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언급되는 게 이제 공용부처죠. 어떻게 보면 공무조정실을 하고 기획재정부가 일단 들어갈 거라는 얘기들이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이요. 좀 이제 목소리가 크고 좀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또 좋은 층 뭐 이런 거 경쟁할 거야 아마 본인들이. 전 이사하기 싫을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원하나 봐요. 근데 현 청사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춥고 실용성을 별로 안 따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여의주 안에 품고 있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이제 공룡부처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일단은 들어가면 또 나온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 그렇죠. 세종청사에. 나온 빈자리에 지금 새빵살이를 이어가고 있는 부처들이 또 이제 들어가겠죠. 세종시의 이제 상가 공실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뭐 해법이 될 수는 없었겠지만 임시 방편으로나마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들 기관이 이제 다시 다 이제 좀 뭐 신청사로 들어가 버리고 나면 상가 공실 문제 더 어떻게 하느냐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한편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거의 확정시되고 있는 네. 기관은 인사혁신처가 그래요? 들어갈 것이 거의 확정시되고 있고요. 나머지 기관을 놓고 어느 기관을 뺄 것이냐라는 것인데 일각 공직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행정안전부는 절대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왜요? 갑부처 아닙니까? 원래 2012년 우리가 허벌판에 내려왔을 때 그렇게 생고생을 했을 때 행정안전부는 서울에서 잔류하면서 그런 고생을 하지 않고 가장 뒤늦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가 좀 있고 그래요? 그 인원상 아까 그 중앙동이 2,400명이고 나가 있는 게 3,500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한 1,000명 정도가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행안부가 한 1,100명에서 뭐 이 정도 돼요. 그렇게 봤을 때 행안부가 남아 있어라. 근데 이거는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그런 중앙동을 짓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앙동을 당연히 3,500명 부족할 공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2,400명을 지었겠어요? 좀 속도 조절하는 거거든요. 지역사회 세종시의 민간 상권에 너무 큰 충격파를 주면 안 된다. 다 갑자기 나와버리면은 공실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엠브리치가 지금 통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되게 좀 좌충우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약간은 조절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타격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세종시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여성가족부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미전 부처에 대한 이전을 좀 서두르고 그리고 수도권 공공기관 재배치 과정들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특 기자가 항상 뭐 기사도 관련 기사도 썼고 항상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자유경제 시장에 좀 맡겨놔라. 이제는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그런 정책은 좀 그만하고 그것보다도 상권 활성화 대책을 빨리 내놔서 그 공실이 그 공무원들이 채우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채워주는 경제 시장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일단은 뭐 요 말씀에는 좀 이해가 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세종 신청사가 또 준공됨에 따른 뭐 이런 상가 공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지역에서는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뭐 이런 신청사가 또 하나의 또 세종시를 좀 대표하는 이런 상징적인 공간이자 또 이런 건축물로 거듭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계속 이어 나가 보도록 하죠. 한편에서는 좀 조치원 주민들에게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8월이 굉장히 기대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조치원 청춘공원 내에 이제 시민운동장이 문을 열게 되는데요. 네. 400m 정규 트랙 그리고 한 1,500석 관람석을 둔 표현하자고 하면 주경기장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체육공원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야외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갈증, 지금 대평동의 종합운동장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되고 있고, 어쨌든 조치원읍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변에 청춘공원 다양한 기능들과 함께 그곳에서 체육, 문화, 여가, 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문을 연다. 이런 의미에서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치원은 하여튼 자꾸 뭔가가 생겨나긴 생겨나요. 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고 예산이 좀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또 조성되는 게 있어요. 공공형 실내 놀이터인데요. 지금 네. 뭐 행안부 특별구부세 한 7억 원 정도로 확보해서 지난해 7월 사업지로 선정됐죠. 그래서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조치원 어떤 문화복지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의미 있는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같은 기능의 실내 놀이터가 또 종촌동 종합복지센터 내에 또 같이 같은 시기에 문을 또 엽니다. 8월 뭐 조치원읍에서는 뭐 신흥리의 시민운동장이라든가 또 실내 놀이터가 준공돼서 시민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이런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9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9월. 역시나 뭐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국회 세종의사당 마스터 플랜 용역이 마무리되는 달이 아마 9월로 지금 현재 예상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까? 규모죠, 규모. 일단은 상임위 규모예요. 그래서 9월쯤 마스터 플랜이 국민들에게 공표될 예정인데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될 거냐가 관건이고요. 용역이 나와야지만 또 국회 규칙이라는 게 정해져서 표결로 이어져서 착공이 되고 실시 설계가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마스터 플랜 중에서도 규모를 좀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규모 관련해서 하나 좀 반가운 소식이 좀 들려왔던 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뭐 세종의사당을 뭐 국회 뭐 전체가 이전할 정도의 규모로 뭐 짓도록 하겠다라는 뭐 그런 관련 발언이 좀 있어서 세종 시민들이 굉장히 좀 반가웠던 그런 일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회 전체 이전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런 과정들이 9월의 용역안에 어떤 식으로 담길지가 관건이고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발생할 거고, 꼭 9월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나서 논의가 시작된다라기보다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5월에 취임식을 갖고 나서 어떤 6월 정기국회라든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어떻게 기능 분산할 것이냐, 국회 여의도의사당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기능으로 채워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아주 논의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6월 달에 운영 효율화 용역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부지 면적 자체가 65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여의도의사당이 2배 수준이라고 하는 그것부터가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어떤 그 로드맵에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여야 간 또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국회 세종의사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전체 이전을 고려해서 크게 짓느냐, 아니면 이제 증축을 생각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확장하느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두 분도 그렇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크게 줘야 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왜냐하면 11개 상임위 정도 내려올 그 규모로 짓고 나중에 증축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예 크게 줬고, 그리고 또 세종시 구상은 또 국회 타운 조성도 있잖아요. 미디어 타운도 있고 주거시설 기능까지 다 집어넣는 그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전체 내려올 만한 수준을 고려해서 크게 짓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예, 요런 의견들이
뭐 지역에서는 엄청 많고 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많고 그래요. 전체 이전을 염두에 둔 규모 굉장히 좋은데 뭐 최근에 또 하나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과 같은 대한민국에도 좀 상원제, 하원제, 상하원제를 좀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최근 충청권에서조차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전체 이전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상하원으로 다소 나눠지게 되면 세종의사당이 당초 계획보다 좀 축소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좀 더 늦어지게 되는 거 아닐까? 또 이런 뭐 걱정도 함께 기대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상하원제 얘기는 2017년 대선에서 그 국민의힘 그 홍준표 의원이 먼저 한번 던졌던 그렇죠.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충북도가 좀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의제 자체가 각 당 대통령 후보에게 던지는 공약 건의 어떤 그 행사에서 그 안이 포함이 됐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아주 구체성 있는 안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막연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이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에서 제명된 인원을 제외한 그 의석수에서 비례대표를 빼고 수도권 전체 의원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 150명에서 네. 뭐 200명 사이. 아, 너무 많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뭐 수도권이 모든 의사를 인구가 그만큼 또 가져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의식 자체가 그런가요? 수도권이 워낙 국회의원들의 파워가 더 세다라는 인식이 지금 그러네. 자리 잡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118석이에요. 118석인데 거의 50%에 가까운 거죠.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자, 그렇게 됐을 때 국회라는 어떤 의결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속된 말로 쪽수가 많은 쪽이 많은 기득권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방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지방은 점점 소멸화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원은 전국 17개 시도별 국회의원을 3명씩 뽑아서 동등하게 뽑아서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맡기고 균형 발전에 무게추를 둔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상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이게 뭐 비례대표 형태가 될 수 있고 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을 건데 강론은 뭐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상하원제를 둔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러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하원이 되고 여의도의사당은 상원이 되는 것이냐 질문했는데 당시 충북도 지사가 아직 그런 구체적인 안은 좀 더 연구를 거쳐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상하원제도 던지려면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던진 느낌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아쉽고 다만 어쨌든 국회 세종의사당이 생기는 것은 지방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 취지에서 잘 간다라고 하면은 찬성할 수 있는 의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을 했었어요. 52년도에도 한 10년 동안 이제 양원제를 했었고 그리고 2공화국 때도 참의원, 민의원 해가지고 양원제를 했었고 국가균형발전 이뤄내자 지방의 목소리도 내서 예산도 좀 갖고 오고 그래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설사 수포로 돌아갈지언정 그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하자. 이거 근데 개헌이 필요해요. 개헌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현재와 같은 국회 시스템이든 아니면 좀 상하원제로 좀 나눠지는 시스템이든 간에 뭐 국회 세종의사당 짓는 김에 명성이 좀 걸맞는 그런 사이즈로 좀 지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3, 4분기는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마지막 4, 4분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 또 축제의 계절 아니겠어요? 코로나 시국만 아니라면 사실 10월 9일 한글날을 좀 전후해서 세종축제가 열릴 법도 한데 아직은 뭐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대신 국가에서 관리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정원산업박람회가 세종에서 이달에 좀 열린다라고 해요. 어떤 행사인지 사실 전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행사입니까? 저도 처음 가본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뭐 전국적으로는 제3회 그 정원산업박람회라고 하고 중앙공원 1단계라는 무대에서 10일간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지는데 저도 이제 사실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는 않는 행사인데 세종시가 갖고 있는 녹지 공간의 특성 앞으로 거기에 나무들이 계속 자라날 것이고 그렇죠. 조경 산업이 계속 발달할 것이고 그다음에 세종시가 키우고 있는 조경수 산업들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키워보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 녹지 공간이 단순하게 어떤 세종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기능들이 보강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공원 형태에서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면 그 희소 가치에 따라서
어떤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국비 지원을 매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앙욱지공간이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엿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제 3회째를 맞는다라고 하셨잖아요. 1회, 2회점 열렸던 곳이 울산 태화강 또 순천만 국가정원 뭐 이렇게 단 2곳밖에 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국가정원이. 그래서 맞습니다. 혹시나 또 3번째 이런 국가정원으로 그 행복도시의 이런 중앙 녹지 공간이 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런 국비 지원 같은 것도 앞으로 잘 받게 되면 워낙에 이제 관리비가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는데 어렵나요? 경쟁이 좀 있어요. 네. 공주에서도 국가정원을 그래요? 등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네. 다른 지역에도 몇 곳이 좀 있다 보니까 물론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건데 세종시가 후발주자라는 거고 잠재력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라는 또 공간이 있고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또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계 시너지 효과를 잘 발휘만 한다면 네. 울산 태화강이나 순천만에 이어서 3호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네. 기대가 너무 되고 정부청사 그리고 중앙공원, 그러니까요. 뭐 호수공원, 수목원으로 쭉 이어지는 정원까지도 딱 있으니까. 충분히 또 금강배원교까지도 또 있고 좀 인프라가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또 국가정원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국비로 다 운영이 돼요. 근데 지자체 소유야 관리는 또. 그래요? 네. 국가라고 해서 국가가 다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소유로 해서 국가가 이제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을 다 지원해 주니까 투입을 하니까 세종시로서는 뭐 되게 좋은 입장이고 또 세종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죠. 국가정원이 되려면 사실 또 요건이 엄청 까다롭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3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갖고 있고 뭐 5종 이상의 정원하고 40% 이상의 녹지 면적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또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일단 세종시가 타깃으로 잡고 있는 것은 중앙공원 2단계예요. 약 88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럼 30만 제곱미터보다 좀 그 면적상으로도 넓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으로 먼저 가야 돼요. 혹시 중록원 가보셨어요? 담양? 그 대나무 숲 있는. 네. 사진으로 많이 저는 봤어요. 그곳이 중록원이 바로 지방정원이에요. 중록원을 넘어서야 울산 태화강으로 갈 수 있다라는 로드맵도 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오래 걸릴 것 같군요. 세종시의 이런 정원 산업을 좀 전국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정원 산업 박람회 또 10월에 한 열흘 정도 열린다. 이 얘기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월에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언급할 게 또 있습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그 3호 또 비즈니스 호텔이 어진동 호수공원 지금 이제 시민 여러분들도 지나가다 보면은 약간 유령 건물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건축 허가가 그 옆에 있는 오피스텔과 조금 상충이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 즈음에 오픈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지금 상황이 봐서는 가능할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가 이제 자족 성장 도시로서 지금 막 성장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제약이 땅값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없으면 굳이 수도권이나 더 좋은 조건의 땅값이 싼 지역에 가지 굳이 세종시로 기업이나 대학들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해서 발표하는 시기가 10월에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혁신적으로 좀 된다고 하면 세종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세종시가 인센티브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인센티브는 강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도권 인근 신도시는 인센티브가 파격적이에요. 근데 세종시는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강한 인센티브가 나올까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보다는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뭐 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공직사에서 뭐 들은 얘기 없으신가요? 공직사에 뭐 아직 10월 얘기라서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면서 자, 11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해 좀 충청권에 들려왔던 굉장히 좀 반가웠던 소식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대전에서 세종 또 청주로 이어지는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 계획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구체적인 좀 노선이 한 11월 정도에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철도공단 용역이죠. 사전타당성 용역 11월쯤 나오는데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속도를 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노선이 좀 확정이 될 텐데요. 일단은 뭐 반석역에서 청주공항역까지 한 49.4km 정도 되는데요. 총 사업비만 한 2조 1천억 정도 들어요. 2조 원 이상 충청권 지자체나 시민들
그리고 또 부동산 업계 관계들의 눈과 귀, 시선이 그렇죠. 다 이쪽으로 쏠리는 그렇죠. 그런 거대 사건이 될 수 있죠. 계획에 따라서 또 어느 동네는 울겠고 어느 동네는 방긋 웃겠죠. 그럴 수 있겠죠. 2조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하지만 예.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GTX가 계획이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수가 많고 이용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는 BC값, 비용 편입비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방은 이런 사업을 하나 하기에도 상당히 버겁고 언제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하원이 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반석에서 세종, 조치원, 청주공항까지 이 사업이 어쨌든 지방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이제 단계적으로 봤을 때 대전, 세종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통으로 같이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완공 시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충북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데 청주공항에서 청주 도심 이승동 기자가 살고 있는 집에 좀 가깝게 붙이자라는 여론이 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근데 그 계획에는 안 담겼단 말이죠 현재. 근데 그것까지 담기려고 했을 때는 또 사업비가 엄청 늘어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또 어떻게 조율될 것인지가 막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올 연말 정도까지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또 많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린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이제 충청 모든 이런 철도와 관련된 사업이 사실 지금은 충청권 광역철도에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국한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지만 사실 세종시는 ITX 뭐 세종역 신설도 있고 KTX 세종역 이제는 자칫 어느 정도 굉장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는데 올해 이것들 역시 좀 당장의 사업 추진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네. 충청권 사개시도지사가 대선 후보들에게 던지는 공약 그렇죠. 건의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에 이제 철도 얘기도 담겼는데 물론 이제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갈등을 그동안 오랫동안 겪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KTX 세종역은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ITX 세종선 역시도 과거에는 조금 충북과 같이 협의 대상에 있었는데 이번엔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뜯어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전, 세종, 충북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 그곳에 고속선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 그 선에 이제 복선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ITX라든지 또는 KTX 준고속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간을 조절하면 같이 운행될 수가 있다고 해서 중간 경유역이 없이 서울로 바로 직행을 한다고 하면 정보세종청사에서 내판으로 이어지는 ITX 세종선 구상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선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선회하는 느낌이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천안까지 오고 있는 그 전철이 그렇죠. 청주공항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 그렇죠. 흐름인데 네. 그것을 세종시까지 더 연장하자라는 안까지도 충청권이 같이 합의안으로 좀 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소리지만 KTX 세종역과 ITX 세종선은 약간 무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종시는 계속 추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은 확인했습니다. 근데 참 복잡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참 복잡하다. KTX 세종역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가장 적게 들어요. 그냥 철로에다가 건물 하나 지면 돼요. 근데 뭐 건물 하나 값이 뭐 2천억, 3천억이라서 그렇지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들여서 건물만 지면 노선 변경도 없고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단 문제가 이제 지역 간 갈등이거든요. 이게 지역 간 갈등이 뭐예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만 싹 이제 그 실타래만 탁 풀어버리면 KTX 세종역 애초부터 KTX 세종역이었잖아요. 2012년, 13년, 14년부터 출범할 때부터 KTX 세종역이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냥 ATX 뭐 내판역이 나왔다가 뭐 했다가 그리고 4개 시도지사들이 무슨 협의회만 하면 껄끄러워졌다가 실무진들이 이건 빼달라 넣지 말아달라 이 얘기는 언급하지 말라. 너무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 지역 간 갈등이 문제인데요. 이것도 저는 믿고 있는 게 언젠가는 분명히 해소될 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금 설치되는 만큼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11월 이슈는 뭐 간단하게 좀 한두 가지 더 있으면 좀 짚어주실까요? 이춘희 시장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네. 노코트북 사무점이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뭐 세lum동안이 계획이 됐다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정동안으로 바꿨다가 세lum동 주민들이 격하게 반발하면서 다시 세lum동 안으로 우여곡절
끝에 로컬푸드 사무점이 개장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요. 소상공인을 죽이는 정책이다. 로컬푸드 사무점까지 생기면 이거 골목상권 다 죽는다. 야채 가게 죽고 뭐 이게 뭐냐 로컬푸드에 다 흡수되지 않나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 문제도 좀 곱씹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복합 커뮤니티 센터 준공 소식인데요. 전이면과 전동면 그리고 나성동의 그 3개 지역, 3개 생활권에 복컴이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다양한 주민 편익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요. 11월에 번외로 수능이 11월 17일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4일 뒤인 11월 21일부터 그 12월 18일까지 카타르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런가요? 예. 올해는 좀 늦게 올해는 열리네요. 흡수성이 있어서 약간 겨울쯤에 열리게 되고요. 그 중동은 덥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본 학생들이 조금 가족들하고 온 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월드컵을 즐길 수 네. 있으니까. 하반기 이슈 역시나 뭐 굉장히 좀 많은데 11월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고 마지막 이제 올 한 해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12월로 가보도록 하죠. 앞서 이제 도입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행복도시 뭐 개발 계획 또 건설 기본 계획이 변경되는 달이 아마 큰 그림이 그려지는 해인 것 같습니다. 전반에 대한 것들이 다 담길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주로 좀 어떤 점을 특히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지 좀 몇 가지만 좀 짤막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12월까지 어쨌든 저희 기자들도 펜을 놓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당장 예측되는 것은 어쨌든 건설 기본 계획은 큰 틀의 세종시의 밑그림이고 그건 국토부 소관이죠. 그다음에 개발 계획은 행복형 소관인데 약간 세부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2007년에 지금 뭐 1생활권, 2생활권, 6생활권까지 쭉 있고 도로폭은 어떻게 되고 가운데 BRT를 비오드는 공간을 한다. 다 그때 나왔던 그렇죠,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거를 바로잡는 시간이 된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3생활권과 중앙녹지 공간을 잇는 차량 교량을 추가 설치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방도 96호선, 국지도 96호선 중앙녹지 공간과 금강보행교 사이에 있는 그 도로를 폐쇄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기능과 맞물려서 미디어 단지를 6-1생활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 근처로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편도 2차로 중심의 도로로 되어 있는 세종시의 도로 체계를 3차로까지 늘리는 어떤 방안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각 변동에 가까운 변화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청의 그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운동이나 대평동이나 가람동의 20-30만 평에 대한 유보지 활용 방안도 이 시기 결정될 거라서 행복도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나 솔직히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보지 활용 방안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때 이제 그 밑그림이 그려지고 나올 거니까. 세종의사당 이제 건립에 따라서 뭐 도시 수요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도로라든가 주택 뭐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추가로 좀 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반영될 예정이다. 뭐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보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약간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한데 12월 정도면은 이게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기대인지 좋은 의미에서 주목을 하는 좋은 건지 의미죠. 네, 나쁜 의미에서 주목을 하는지 저는 아직 구분이 안 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올 수 있을까. 그냥 네이버라는 그런 브랜드 네임으로 인해서 환호만 할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지역경제에 어떤 그 긍정적 영향을 미치냐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같은 게 막 돌아가잖아요, 데이터들이. 그래서 냉각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세종시에서 한 3,000톤, 일일 3,000톤의 물을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물을 보고서 이쪽으로 왔다. 이게 세종시가 이제 오라고 해서 왔다 이런 건데, 근데 3,000톤이라면 스마트 그린 산다는 하루 공급량이에요. 그 물이 엄청난 양이에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물 총량제가 있는데 기업들한테 줄 수 있는 물 총량제가 있는데 여기다가 3,000톤까지 소를 써버리면 수십여 개 기업 유치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200-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인세 규모도 소소하고, 자꾸만 돈 쪽으로 따라서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복지랑 연결되고 법인세랑 연결되기 때문에 시재정이랑 또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가져와야 될지를 그 정도로 우리 세종시가 너희들한테 주는데 니들은 뭐 줄래? 어떤 거를 좀 가져와야 될지를 신중하게 좀 생각하는 기간을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또 그 들어가는 입지가 땅이 엄청 좋은 데잖아요, 또. 그래서 세종시가 뭔가 얻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의미상으로는 또 데이터를 유통하고 저장하고 가공하는 데이터 호텔. 요즘 어쨌든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상징적 춘천에 이어서 2호 시설이 들어선다는 거. 그리고 6,50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입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물론 용역 결과이긴 하지만 어떤 생산 유발 효과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7천억 원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연구진 취업 유발 효과가 3,064명 정도가 되고 있고 이게 단순히 또 세종시만이 아니라 이 산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좀 파급이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데이터 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지역 경제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도 앞으로의 좀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종시의 역할이죠. 분명히 그렇죠. 이제 네. 스탠스를 취해야 네.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도 살펴봤는데 12월 이렇게 좀 정리를 이제 하면 될까요? 아이와 함께 가족 단위에서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국립박물관단지가 조금 지연된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 12월에 국립어린이박물관 1호가 되죠. 국립어린이박물관이 준공을 하고 1, 2월 정도에 개관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보람동 시교육청 옆에 그 창의교육원이 준공을 해서 청소년 진로 상담이라든가 탐색, 뭐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다른 어떤 거점 인프라가 조성이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좀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창의교육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삼생활권을 지방행정타운의 중심지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마지막 시설이라고 봐도 이제 무방한 거죠. 거의 이제 지방행정타운은 다 끝난 거죠. 그렇죠. 시청, 교육청, 세무서, 경찰서 다 이전 완료했잖아요. 그렇죠. 창의교육원까지 들어오면 행정타운 조성에 마침표를 찍었다. 네,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지방법원 검찰청이 그 사생활권이니까요. 사생활권.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뭐 미리 보는 2022년 세종시 하반기 모음지까지도 이제 하나 더 이야기 있었는데요. 뭐가 또 있습니까? 기사 많이 썼잖아요. 네. 조치원 동서연결도로가 드디어 4차선으로 굉장히 왕복 4차선으로 지연됐는데 예. 개통이 된다는 거. 야. 예. 보다 발전된 세종시의 미래를 그리는 올 한 해가 좀 되길 기대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편까지 굉장히 좀 정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지난 10년 동안 한 해 한 해 중요하지 않은 해가 없었죠. 다만 올해는 세종시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행복도시 개발계획이 다시 짜여지는 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올해가 세종시의 미래 10년, 더 나아가 100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미리 보는 2022년 세종시 모음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